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 막상 사연을 보내려니 엄청나게 떨려오네요. 그래도 열심히 써볼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래된 장수 커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10년이란 시간을 만나왔으니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물론 가족 간에도 사이가 좋아 저희가 마침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들 해주셨는지 몰라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저흰 1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사이가 좋았고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1년 만에 아기가 생겼고 무사히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딸이 귀한 시댁에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경사라고 하시며 저희 부부보다도 더 딸의 출산을 기뻐해 주셨죠. 참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딸아이가 눈에 밟힌다며 무리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평소 안전운전이 강박에 가까울 정도의 남편이었던지라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화물 운전을 하던 상대방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아기가 2살도 되지 않던 해에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데 야속한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몇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가와서 엄마라고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픈 여자이기도 했지만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할 엄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날 이후 전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축 처진 기저귀를 차고서도 해맑게 웃던 아이는 어느새 5살이 되어 스스로 변기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올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전 시댁과 왕래를 하며 지내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금전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물론 명절 때가 되면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용돈을 받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쉴 수 있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주 쉰다거나 먹거리를 해주시는 등 그런 도움들을 주시고 계세요. 가끔 큰 돈을 주려고 하시긴 했지만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꽤 있기도 했고 저도 액세서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었기에 돈이 아쉽지 않았던 터라 돈은 필요 없고 가끔 딸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네요. 시댁에선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저흰 자주 왕래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서방님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워낙 오랜 세월 봐온 터라 정말 기쁘더군요. 주은아, 글쎄 우리 막둥이가 결혼한다는구나. 어머, 정말이에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다니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새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건 그렇고 너도 상견례 자리에 올 거지? 네? 저도 가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고 싶으면 오면 되지. 너도 우리 가족이잖니. 그렇긴 해도 상대방 입장에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괜히 중요한 날에 저 때문에 괜한 말 나오는 것도 싫기도 하고 괜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전 마음만 보낼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그래, 알겠어. 그러면 상견례는 안 오는 대신 결혼식엔 무조건 와야 해. 너 안 온다고 하면 재원이가 엄청나게 섭섭해할 거야. 알겠지? 네,
결혼식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할게요. 그렇게 전 결혼식엔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다고 했고 어머님께 들은 바론 애교도 많고 싹싹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딸을 친정에 맡기고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머님은 저를 동서에게 소개해주겠다며 신부 대기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서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참 예쁘고 애교가 많았어요. 어머님을 보자마자 어머님이라고 콧소리를 내며 안기는데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은 동서를 떼어내며 저를 소개해 주었고 저를 본 동서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잠깐의 반응 뒤엔 밝게 인사를 해주었기에 다르게 생각할 틈도 없기도 했고요. 결혼식은 잘 마무리되었고 어느덧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처가를 거쳐 시댁으로 오는 날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동서가 첫인사를 오던 날, 전 동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권유로 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뒤이어 동서와 서방님도 들어오더라고요. 모른 척하기에도 힘든 거리에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본체만 채하며 어머님께 달려가 안기더군요.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애써 부정적인 생각은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시작된 선물 증정식. 기대될 리 없었고 역시나 저와 딸을 챙기지 않은 모습에도 실망은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의 입장에선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방님의 생각은 다른 듯 동서에게 질책 아닌 질책하더라고요. 여보, 형수님이랑 희은이 선물은? 그게 내가 깜빡했어. 어쩌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산다고 하니까 당신이 산다고 우겨서 내가 알겠다고 한 건데. 여자가 필요한 건 여자가 잘 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잊으면 어떻게 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형수님이랑 희은이 선물은 꼭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 그게 중요한 선물이라서 고민하다가 그만 잊었나 봐. 일부러 사지 않은 것이 뻔한데 끝까지 깜빡했다며 동서는 깜찍한 거짓말을 해댔고 전 어차피 받을 생각 없었던 선물인지라 분위기가 더 가라앉기 전에 제가 말을 꺼냈어요. 아우, 그깟 선물이 뭐라고 새신랑 새신부가 싸우려고 해. 난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밥부터 먹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실 시간 한참 지나서 시장하실 거야.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 제 말에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어머님은 주방으로, 아버님은 딸과 함께 선물을 들고 안방으로, 서방님은 편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쓰던 방으로 각자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동서만이 거실에 남게 되었고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이한테 이야기 들을 때부터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한 줄은 미처 몰랐네요.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형님 말고 사람이 또 있나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형님이 와 계세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시나 봐.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뭘 바라고 시댁하고 인연을 이어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애 앞세워서 들락날락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 기가 막히면서 동서의 수준이 보이더군요. 생각하는 꼴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좋은 날이니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했는데 이쯤 되니 마냥 참지 못하는 성격이 또 불쑥하고 튀어나와 버렸죠. 동서가 주인공인 날에 내가 참석한 것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나도 이 집 주인인 아버님, 어머님이 불러서 온 거니까 동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뭘 바라고 시댁에 들락날락거리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이런 식이면 동서 수준이 밑바닥이라고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뭐라고요? 언성 낮춰.
그러다 어머님 나오시면 곤란한 건 동서이지 않을까? 동서는 제 말에 무어라 받아치려고 했고 저 역시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동서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머님이 밥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며 나오셨고 동서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며 어머님께 찰싹부터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엄연히 따져보면 이제 전 남남이고 동서는 가족인 것을요. 새로운 가족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면 제가 빠져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부턴 전 조금씩 시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로 인해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두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주은아, 너 요즘 우리랑 일부러 거리 두고 지내는 거 맞지? 갑자기 왜 그러는 게야? 엄마 요즘 조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말해줄 수 있겠니? 그게 어머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요즘 일이 조금 바빴어요. 그래? 사실 내가 둘째한테 들은 이야기 있어서 그래. 둘째한테 듣기로는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겨서 우리랑 거리를 두는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아, 너를 질책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말려무나. 난 그저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 우린 정말 괜찮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 혹시나 그런 상황이라도 우린 괜찮으니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네? 남자라니요. 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알다시피 희은이 하나 키우는 것도 바쁜데 제가 언제 남자를 만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 아직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런데 왜 둘째는 그런 말을 했을까? 확신에 가득 차서 사실인 양 너 남자 있다고 하던데 뭔가 착각을 했나? 아마 그런가 봐요.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단히 오해했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 일은 전혀 없고 혹여나 제가 남자가 생겨도 어머님 아버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희은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그 천륜을 끊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가 부담 느낄까 봐 그랬어. 어머님은 그렇게 절 오래 보셔놓곤 아직도 절 모르세요? 제가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해할 성격으로 보이세요? 하긴 넌 참는 성격은 아니지. 늙으니까 이래. 괜한 걱정만 늘어. 전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오해한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도저히 동서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남편도 죽고 인연이 끊어진 내가 동서한테 거슬릴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며 저를 몰아내려고 하는 동서의 짓거리가 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동서에게 왜 그런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니냐고 묻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도 모를 뿐더러 오해도 다 풀렸으니 괜한 입씨름하지 말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고 딱히 동서와 마주칠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기분 나빴던 일은 잊고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며 지냈고 웬만하면 동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주쳐야만 하는 날이 다가오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서방님이 장가를 가기 전까진 매년 시댁에 모여 다 함께 밥을 먹곤 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시댁이라 식사로 제사를 대신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러하니 그것마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매년 딸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가끔 마주치는 동서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눈에 거슬렸던지라 딸은 친정에 맡기고 혼자 시댁으로 향했죠. 자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하는 딸을 어르고 달래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 평소라면 택시를 타고 갔을 거리를 바람도 쐴 겸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어느새 시댁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동서 역시 일찍 나섰는지 제 앞에 걸어가고 있더군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동서의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미 아는 척할 타이밍은 놓쳤고 전 그저 조용히 동서의 뒤를 따르며 본의 아니게 그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빠.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 그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덜컥 돈을 달라고 해? 생각을 좀 하고 말하란 말이야. 아, 상황 보니까 형도 줄 거 없고 내가 아들 하나 낳아주고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형님만 몰아내면 그놈의 재산 받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으니까 우선 기다려. 괜히 돈 이야기 잘못 꺼냈다가 나 이 사람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오빠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다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고 기다려. 알겠어? 오빠와 돈이라니. 오빠라고 하니 당연히 친정 오빠가 떠올랐고 돈 이야기도 나오니 동서의 친정에 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을 돕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이유로 저의 딸과 시댁의 인연을 끊어놓으려고 했다니 그간 눌러왔던 화가 슬슬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마주했다간 정말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생각에 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어느새 거리가 벌어진 동서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차례대로 먹어치우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니 화가 가라앉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살짝 들더군요. 오죽 답답한 상황이면 그 대낮에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한 번에 때려 넣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동서는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 역시 시간차를 두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어머님은 보이지 않고 동서만 덩그러니 앉아 있더라고요. 어깨도 축 처진 것이 왜인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지던 그때 저의 이런 생각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말들이 동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더군요. 일찍 왔네 동서. 오느라 고생 많았겠다. 고생요? 많았죠, 고생.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죽어서까지 왜 남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예요? 바쁜 회사 연차까지 쓰고 시댁에 와서 밥상이나 차려야 하냐고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세게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해지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저런 인간에겐 일말의 동정심도 사치이며 인간답게 대우해주면 안 될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랬어? 그런데 동서, 그렇게 이 식사 자리가 불만이었으면 동서가 오지 않았으면 됐잖아. 일전에는 동서가 주인공인 자리였다고 쳐도 오늘은 내 남편을 위한 자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굳이 와서 그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뭐 같지 않겠어? 뭐 같다니, 형님 말이 좀 거치시네요. 그리고 저라고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저도 딱히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온 집안이 한통속이 돼서 대단한 사람 죽은 날인 양 이 난리를 부리는데 어쩌겠어요? 꼴값 떨어도 내가 그 장단에 맞춰줘야지. 저도 정말 오기 싫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내가 말은 잘해줄 테니까. 뭐라고요? 형님이 뭔데 가라 말아요. 내 남편을 위한 날이니까 내가 가라 말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 오늘은 동서가 그 꼴값 떤다고 여기는 내 남편을 기리는 날이야. 우리에겐 다른 어느 날보다 중요한 날이지만 동서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까진 나 충분히 이해해.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버님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동서 말대로 산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뭐라고 이딴 말이나 짓거리면서 그런 역겨운 마음으로 참석하는 건 안 싫고 내 남편도 달갑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오늘은 동서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집의 가족이니까 말이야. 가족. 제 입에서 나온 가족이란 단어가 동서에겐 참 많이도 거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바르르 떨어대며 화를 내더군요.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형님이 가족이에요?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진짜 웃긴 거 알죠? 남편도 죽은 지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때껏 이러고 있나 몰라? 뭐 재산이라도 한 푼 뜯어갈까 싶어서 기웃대는 그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고만 있기가 참 역겹네요. 너무 추해서요. 저요, 욕이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찰지게 잘하는 여자인데 이 순간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얼마나 참았나 몰라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욕을 참고 있는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 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요. 동서는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미리 받아두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안방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봐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까진 확인했는데 설마 어머님이 옛 아주버님 방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긴 저 역시 생각도 못했는데 동서라고 알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동서 역시 크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지간하면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둘째 너, 첫째한테 말하는 뻔세가 아주 못쓰겠구나. 나 없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첫째를 대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면 손윗 사람한테 그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배웠어? 둘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몹쓸애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막말을 내뱉고 있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형님이 절 너무 몰아세우시니까 저도 흥분을 해서 그만 말이 막 나와버렸어요.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인 거야? 둘째 너, 내가 방금 어디서 나왔는지 잊은 게야? 네가 그렇게 죽어서까지 사람 귀찮게 한다던 장남방에서 나왔다. 오늘따라 생각이 많이 나서 먼저 떠난 아들 방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네가 알아? 그렇게 울다 잠시 잠들었다가 깼더니 뭐? 죽었으면 그만이야? 귀찮아? 내가 너 처음 이 말할 때부터 당장이라도 뛰어나오고 싶은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고 있었더니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지 않니? 동서는 눈물을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동서를 쏘아보시던 어머님은 문득 동서가 제게 남자가 있다고 한 말이 떠오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둘째 너, 첫째가 남자 생겨서 우리랑 거리 두는 거라고 했던 말, 그것도 혹시 지어낸 말이니? 내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첫째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둘째 네가 오해했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너 오늘 이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구나. 너 정말 거짓말까지 하면서 형님을 모함한 거니? 그런 거야? 어머님의 화는 극에 달해 보였고 동서 역시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3자인 제가 봐도 해결 방안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서는 무리수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응? 어머님, 잠시만요. 뜬금없이 헛구역질을 하던 동서는 이내 화장실로 뛰어가더군요. 화장실에선 세면대 물소리와 함께 동서의 헛구역질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이내 물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동서가 입을 닦으며 나왔어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체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임신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속이 계속 좋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이더라고요. 워낙 초기라서 그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안정기에 들어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속도 좋지 않고 잠도 잘 못 자서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형님, 죄송해요. 기분 많이 나쁘셨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했는데 제가 경솔했어요. 동서는 임신 연기의 마침표로 헛구역질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다른 것도 아닌 임신이라고 하니 한 발 물러서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일단 작은 애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렴. 나도 둘째 가졌을 때 입덧을 그렇게 했는데 씨도둑질 못한다더니 너도 입덧이 심할 건가 보구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가서 누워. 음식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네, 어머님. 그럼 저는 좀 들어가 볼게요. 끝까지 가슴을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분명 맥주 한 캔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먹어치우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임신이라뇨. 도무지 임신 사실을 안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었기에 동서의 임신 주장은 알아볼 것도 없이 거짓이었죠. 당장이라도 이 모든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동서의 거짓말임을 알리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또 무슨 수를 쓰며 빠져나갈지 모르는 일이니 일단 그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어요. 동서는 최선을 다해 잠든 척을 했는지 동서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나오시며 동서가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입덧이 저리 심해서야 겨우 잠들었어. 그래요? 잠드는 거 보고 나왔단다. 첫째야, 마음 많이 상했지? 둘째가 임신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뱉은 말이니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려무나.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너 언젠가부터 거리 두던데 둘째 때문에 그랬지? 하는 말 들어보니 이렇게 군 게 처음도 아닌 것 같던데. 아우, 물어 뭐해? 넌 분명 아니라고 할 사람인데. 내가 정말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데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구나. 어휴. 그래도 첫째야, 나한텐 언제까지나 네가 내 첫 번째 며느리란다. 그것만은 기억해 주렴.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 배가 고프진 않니? 얼른 식사 준비해야겠는걸? 아, 어머님, 저 올해는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도 그렇고 제 마음도 편치 않아서요. 그래도 그렇지.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혼자서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둘째가 한 말은 모두 잊어버리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알겠지?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동서가 신경이 쓰여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음식 냄새를 풍기며 괜한 상을 차렸다가 또 무슨 꼴을 볼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날도 아닌 남편의 기일날 더는 힘 빼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가 많이 지쳐 보였는지 알겠다고 해주셨고 전 챙겨왔던 짐을 다시 챙겨 나가려는데 마침 서방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척 보면 척이라고 제 표정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가 밥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더군요. 서방님을 알고 지낸 것도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말이 서방님이지 저에겐 친동생과도 다름이 없었던 터라 저는 동서의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었고 서방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나선 서방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친정 오빠와의 통화부터 시작해서 임신이라는 쇼를 벌인 일까지요. 모든 사실을 들은 서방님은 표정이 급격하게 굳더니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형수님, 확실히 오빠라고 했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잘못 듣기는 확실하게 오빠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니까. 친정이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했다는 거짓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동서랑 이야기 좀 해보라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건지, 그리고 임신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난 우리 서방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서방님이지 내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거 잘 알잖아요. 잘 알죠. 그런데 형수님, 집사람 오빠가 없어요. 외동이라고요. 제가 알기론 가까운 친인척도 없어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분명 오빠라고 하면서 나만 몰아내고 아들만 낳아주면
그깟 돈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난 친정이 많이 힘든가 보다 했죠. 아무래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형수님, 일단 확실한 건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은 확실하네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는 동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고 동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때껏 동서의 입으로 들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른 척 동서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고 전 흥신소를 통해 동서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동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도 같이 알아봐 달라고 했고요. 물론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부모님께 비밀로 하기로 했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야말로 피가 마른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군요. 어느 날은 동서가 그날 마신 술이 무알콜 맥주이고 임신 사실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도 그간의 동서 행실을 떠올리는 날엔 더는 서방님이 상처받는 일이 없게 더는 충격적인 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렇게 피 마르는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의뢰 부탁해주신 분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입니다. 4년 전 결혼을 하신 분이고 혼인신고도 하셨던데요. 아마 동생분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임신도 알아봤는데 임신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다니길래 임신했나 싶었는데 조사해보니 임신이 아니라 임신을 서두르려고 검진만 받고 배란을 받으러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낳은 자식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대범한 여자인 건 확실해요. 이 여자랑 이 여자 진짜 남편 둘 다 빚이 꽤 되던데. 뭐 때문에 진 빚인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돈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이 여자 진짜 남편이 2년 전쯤 동생분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때 알고 지내면서 우연찮게 그 집에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일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소개해주고 결혼시킬 생각을 했는지.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말세죠. 일단 지금까지 한 조사서랑 사진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놈이나 인연이나 이해 안 되기는 매한 가지더라고요. 직원분 말씀대로 말세인 게 틀림없죠. 그러면서도 동서가 저에게 했던 그 모진 행실들이 이해되더군요. 얼마나 저와 저의 딸이 눈의 가시 같았을까요? 당연히 외동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버젓이 저와 딸이 시댁을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돈은 급한데 죽은 장남의 자식이 알짱대고 있었으니 말이 그따위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전 모든 사실을 서방님에게 알려주었고 서방님은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초음파 사진까지 구해와서 서방님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서방님은 동서에게 어떤 압박도 하지 않고 동서의 임신 연기를 지켜보며 적당한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기다림은 짧았고 동서는 더욱 대담한 행보를 이어가더군요. 어느 날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까지 시댁으로 불렀고 전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어요. 또 무슨 말로 사람을 기만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동서를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동서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보, 모두들 죄송해요. 저 유산했어요. 사실 그날 형님이랑 다투고 난 뒤부터 배가 자꾸 당기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요 근래 계속 몸도 그렇고 배도 아파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에 검진을 갔더니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뻐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정말이지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동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까지 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원망하며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만 그건 동서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감사하게도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두 분 다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은 동서가 말하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터라 저를 책망하기는커녕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어요. 둘째 너, 유산한 건 참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첫째 탓으로 몰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네가 힘들다고 해도 남 탓으로 모는 건 좋지 않아. 그날 내가 다 들었는데 처음 시작도 둘째 네가 했고 마지막까지도 네가 첫째에게 모진 말을 뱉어내지 않았니?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어쩜 넌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입덧도 너무 심하고 잠도 못 자서 예민한 상태였어요. 물론 그날 제가 형님께 버릇없이 한 건 맞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님 안 계신 곳에서 형님이 얼마나 저한테 모질게 구셨는데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형님 편만 드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유산까지 했겠냐고요. 불쌍한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잘 지켰어야 했는데. 어머 둘째야. 그렇다고 그렇게 울기까지 하니? 일단 진정해 보렴.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데요, 어머님. 같은 여자니까 잘 아시잖아요.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내 자식이 떠났는데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엔 거의 오열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지켜보는데도 진짜 유산을 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동서의 오열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건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눈물도 고이시는 것이 이대로 지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제 그만 울고 이 사진들 좀 볼래? 아무래도 동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은 무슨 설명? 이게 뭐예요? 혹시 제 뒷조사하셨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얼른 설명부터 해봐. 이 남자는 누군데 동서랑 이리도 다정하게 있는 건지, 임신한 사람이 왜 난임 클리닉을 다니고 있는 건지. 제가 사진을 보여주며 몰아붙이자 동서는 손바닥 뒤집듯 태세를 바꿔 다 오해라는 말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서방님이 나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심력 끼쳐 죄송해요. 제가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서방님의 말을 듣고 있던 동서는 고소할 거란 말에 파르르 떨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고 비교적 차분히 말하던 서방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모든 사실을 큰 소리로 밝히기 시작했어요. 고소? 사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혼은 그렇다고 쳐. 바람 피운 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고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딱 한 번 실수였어. 정말이야. 실수? 실수라고? 넌 결혼한 사실 숨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게 실수야? 어떻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알고 보니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아직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임신?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애초에 임신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에 물론 유산한 적도 없고요. 아니야. 이거 다 사실이 아니야. 오해라고. 오해야. 오해? 내가 모를 줄 알아? 박대리 그 새끼가 의도적으로 자기 마누라인 너를 나한테 소개시켜줬고 넌 깜찍하게 날 속이고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집 돈으로 네 남편이랑 네 빚 갚으려고 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볼 필요도 없어. 입만 떼면 거짓말인데 내가 네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그런 걸 속여? 그리고 너 우리 형수한테 한 짓도 가관이더라? 뭐? 뭘 뜯어내려고 죽은 남편 집에 들락날락하냐고? 어디서 감히 네가 그딴 말을 형수님한테 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 같을 줄 알아? 설사 네가 정말 평범한 여자이고 그런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줬다고 한들 너는 너고 형수는 형수야. 형이 있든 없든 우리에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울지도 마. 여보라고 부르지도 말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지금 동서는 피할 구멍이 보이지 않는지 그저 울기만 하더군요. 그때 동서의 진짜 남편이 배를 눌렀고 전 문을 열어줬어요. 서방님이 미리 급한 일이 있다며 와달라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던 진짜 남편은 한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미안해. 정말이야.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줘. 나 회사까지 잘리면 정말 못 살아. 그나마 월급으로 겨우 빚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제발 회사에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참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깜빵을 가냐 안 가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회사? 지금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그럼 날 뭘 어떻게 할 건데? 나 요즘 변호사분이랑 고소장 쓰는 중이야. 참고로 합의는 없고 합당한 대가는 다 치르게 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마누라 데리고 가라고 부른 거니까 얼른 데리고 꺼져. 고소라니, 제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남의 인생 망쳐봤자 최대리한테 뭐가 남는다고 그리 모질게 굴어. 그래,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사랑했잖아. 나랑 같이 살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야. 내가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급기야 두 사람은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꼴을 보고 있기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서방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서방님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고 집 앞에서 대기 중이시던 경찰관 세 분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더군요. 끝까지 발악하며 매달리는데 그쯤 되니 공포영화 저리 가라였죠.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서방님은 다행스럽게도 전동서가 혼인신고를 밀어준 덕분에 결혼에 대해선 따로 뭘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동서의 짐을 빼서 집 앞에 내팽겨 쳐놨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전동서의 진짜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며 회사의 모든 사실이 알려져 당연스럽게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실력 좋은 변호사분이 합의는 절대 없다는 서방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선을 다해 사기죄 최대 형량을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더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건 바로 전 동서의 진짜 남편이었던 박대리가 그 없는 살림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죄를 동서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지 뭐예요? 그럼 뭐 하나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걸요. 괜한 돈 낭비만 하고 다니는 진짜 남편과는 달리 전 동서는 진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거머리 같은 사기꾼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전 여전히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두 사람은 결국 깜빵에 가게 되었다고 듣긴 했는데 형량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 그 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묻진 않았어요. 괜한 상처를 들춰내는 짓인 것만 같아서요. 한동안 서방님, 아니 도련님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애써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훤히 다 보여 제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요즘은 꽤 많이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급하게 일이 있어 도련님께 아이의 하원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날 딸을 데리러 간 도련님이 선생님에게 반하신 건지 선생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참고로 전 대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제가 좋게 보던 분이라 내심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자주 딸의 하원을 부탁할 계획이에요. 아, 그리고 최근에 시댁에서 건물 한 채를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과하다며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다며 거부했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야,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느낀 바가 많아. 내 생각 같아선 언제까지나 네가 우리 가족이고 그 사실은 변함없을 테지만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은 모르는 일이지 않니? 그리고 어차피 이 건물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였어. 이왕 줄 거 조금 더 일찍 주는 것뿐이니 받아주려무나. 어떻게 되기는요. 희은이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가족이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너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혹시나 좋은 사람 생기면 새 출발하라는 말. 나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우린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긴 여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외롭지 않겠어? 그러니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고 연애하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도 해. 알겠지? 건물은 잘 챙겨뒀다 희은이 공부도 시키고 너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금으로도 쓰려무나.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더는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길래 못 이기는 척 받아뒀어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문득 결혼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네요. 아직은 하늘에 있는 남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 있죠? 그저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만 살아가려고요. 이로써 저의 시댁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 하며 고민하다 큰 마음 먹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이라는 놈과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제가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들어봐 주실래요? 남편과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이 그렇게까지 제 마음에 쏙 든 건 아니었는데 예의상 몇 번 식사 자리를 가시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연애 그만할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는 말이야? 아니,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고. 나 자기랑 이제 한 집에서 살고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때까진 결혼 생각이 크지 않았던 터라 이렇게 결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그런 고민을 눈치챈 남편은 앞으로 더 잘할 테니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 뒤론 남편은 저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었고 전 살면서 이렇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그렇게 저흰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 저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저희가 가진 돈으로 결혼했어요. 양쪽 집이 어렵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많진 않았지만 그간 회사 생활을 하며 저희도 그간 모은 돈이 있었기에 굳이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은 어머님 혼자 계셨는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남편과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누이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 딸 모자람 없이 넉넉한 환경에서 키워주셨다는 말을 듣는데 어머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셨는데 결혼 반대는커녕 시댁에 잘하라는 말씀과 함께 저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흰 여느 부부와 다름이 없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때론 다투기도 하고 다투고 나면 서로 자존심에 말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려 함께 시간을 보냈죠. 남편과 전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싸움의 끝은 꼭 가벼운 장난을 치며 화해하곤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적당한 시기에 임신도 했고요. 다만 유산기가 보인다며 제가 갑자기 휴직하게 된 것이 사건이라면 사건이 될 수도 있을 만큼 평범하고 평화로웠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짧은 순간이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존경스러운 어머님도 저와 장단이 잘 맞는 남편도 내면에 어떤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 전혀 예상조차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대개 남편이 심각한 얼굴이면 돈 문제, 일 문제밖에 없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전 의아했어요. 남편은 진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회사 일은 평탄했고 생활에 드는 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저의 휴직으로 인해 외벌이가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이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월급과 비교를 한다면 적긴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모아뒀던 돈이 있었던 터라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했기에 남편의 심각한 얼굴이 더욱 의아하더군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먼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게 집에 일이 좀 생겼어. 정확히는 희정이가 사고를 쳤어. 아, 정말 미칠 것 같아. 아가씨가? 왜? 무슨 일인데? 주식을 하다가 일을 냈다네. 그냥 주식에 투자해서 까먹은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신용까지 써서 했는데 그 종목이 완전히 하락했나 봐. 그래서 강제 청산이란 걸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거 갚으려고 대출 내고 또 본전 생각나서 대출 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 잃었다나 봐. 빚만 남았다는데 그 금액이 꽤 크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 주식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저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하필 이럴 때 왜 주식을 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신용까지 썼다니 탄식이 나오더군요. 인터넷에서 주식 신용 써서 깡통 찼다는 사람을 보며 혀끝을 차곤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주식? 그러면 요즘 아가씨가 한다는 공부가 주식 공부였던 거야? 아, 정말 미치겠다. 그래서 빚이 총 얼만데? 2억. 뭐? 2억?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2억.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자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애 신용불량자 만들어서 인생 망치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간도 크다 했어. 어떻게 그 큰 돈을 날릴 수가 있는지. 아. 남편은 연신 한숨만 내쉬었고 저도 고민이 깊어졌죠. 제가 알기론 어머님도 하시던 일을 다 접으시고 그간 모아두셨던 돈으로 생활하시던 터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해결 방안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저희에게도 그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저희가 대출을 내서 아가씨의 대출을 막아주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것이기에 정말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더군요. 집안엔 한숨만이 가득했고 누구도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오늘 장인어른 생신이잖아.
일단 가자. 지금 출발해도 늦어. 아니야. 당신은 오늘 그냥 집에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장인어른 생신인데. 가서 얼굴 뵙고 축하해드려야지. 얼른 가자. 저의 만류에도 남편은 기어코 저를 따라 나서더군요. 참 고마웠어요. 만약 입장을 바꿔 저였다면 어머님의 생신을 챙겨드릴 정신 따윈 없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친정에 함께 갔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의 눈을 속일 순 없었어요. 언뜻 보이는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신 부모님은 식사 자리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물으시더라고요. 박서방,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은데. 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일은 무슨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조금 피곤한 것 빼곤 아무 일 없습니다.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게. 부모가 되어보면 다 보인다네.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있구나. 고민이 깊구나. 이런 건 그냥 다 보인다고. 오늘 자네가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으니 숨길 생각 말고 말해보게. 다 알고 있다는 듯 추궁 아닌 추궁하는 아빠에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소용없는 짓이었고 남편 역시 그렇게 느꼈는지 사실대로 털어놓더군요. 그게 사실은 집에 일이 좀 생겼습니다. 동생이 주식을 하다가 빚을 많이 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좋은 날인데 표정 관리 하나 잘 못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먼.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되길래 자네 안색이 이렇게나 좋지 않은 게야? 그게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긴 하군. 자네 걱정이 많았겠어.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빠도 적잖게 놀란 눈치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2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20대 아가씨가 그렇게 큰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는데 놀라시는 게 당연했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에 빠져 계시던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종이와 펜을 들고 다시 저희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일단 돈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급한 불부터 끄세. 아닙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하고 제가 무슨 염치로.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자네 말대로 그 큰 금액을 자네가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인가? 이럴 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걸세. 염치가 밥 먹여준다나? 돈이라도 만들어준다나? 그런 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생각하는 걸세. 그리고 그냥 준다는 거 아니네. 여기 이 종이에 차용증 쓰게. 달마다 조금씩 갚아 나가게. 그게 그래도 제가 염치가 너무 없습니다. 얼른 적게. 늙으니 팔 떨어지겠네. 장인어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남편은 울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차용증도 이미 썼고 재빠른 아빠가 이미 입금도 완료했던 상황이었기에 제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군요. 상황도 그랬지만 재차 감사하다며 우는 남편을 보니 안쓰럽기도 해 괜히 입대지 말고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 걱정과는 달리 성실히 변제를 해나가더군요. 저에게도 더 잘해주고요. 주말엔 꼭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시간을 보내주고 임산부의 특권인 새벽에 뜬금없는 음식 찾기도 마음껏 누리게 해주었어요. 여보, 왜 그러고 있어? 그게 나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그 냉면 안에 들어있는 무절임 김치를 너무 먹고 싶어. 그거에 갈비 싸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이구, 그런 거면 진작 날 깨웠어야지. 당신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깨워? 그래도 깨워. 괜찮아.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미운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밤 꼴딱 새우고 겨우 눈 붙인 상황이라도 무조건 깨워. 알겠지?
고마워. 그러면서 밝게 웃는 얼굴로 냉면과 갈비를 구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참 행복하더군요.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지낸 덕에 아기는 저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안정기를 지나 만삭이 되었어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고 전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맘때쯤엔 다들 출산 가방을 몇 번씩 쌌다가 풀었다가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고 필요하다 싶은 물건을 고르고 골라 가방을 싸고 있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시계를 보니 벌써 남편 퇴근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아차 하는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가 남편을 맞이했고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전 불안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딱 아가씨가 돈 사고를 쳤을 때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전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또 무슨 일 있는 거지? 아, 정말 미치겠다. 긴 한숨을 내쉬던 남편은 아무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는 듯 소파에 기어가듯 걸어가 몸을 기대더군요.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싶더군요. 심상치 않은 일이 또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전 남편의 입으로 나올 말이 겁이 나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황이 답답한지 남편이 먼저 입을 떼더라고요. 아, 희정이가 이번엔 비트코인을 했대. 주식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더니 결국 또 사고를 쳤어. 애초에 그 2억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였나 봐. 한번 갚아줬더니 애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님 돈이 돈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 아, 내 핏줄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큰 돈을 해결해 준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똑같은 짓으로 빚을 졌다니. 염치가 없어도 어쩜 그렇게도 없을 수가 없는지.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니 남편 앞에선 심한 욕도 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전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누른 채 물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얼만데? 또 억 단위야? 아니, 다행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억 단위는 아니더라고. 그게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 5천만 원이나 돼? 엄마는 그냥 나가 죽으라 그러고 희정이는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2번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미치겠더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손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가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신데 도대체?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나 한동안 장인어른한테 드리는 돈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쩌지? 우리 아빠 돈은 왜? 설마 아니지? 당신 또 아가씨한테 돈 해줄 거 아니지? 저의 다급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그러면 어쩌겠어. 신불자 되지 말라고 2억은 갚아주고 5천 못 갚아줘서 신불자 만들 순 없잖아. 일단 일부분 먼저 갚아주고 나머지는 달마다 되는 대로 해결해 주려고. 이쯤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이 진 빚 때문에 처가에 돈을 빌려놓고선 또 동생이 진 빚 때문에 처가 돈을 한동안 못 갚겠다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오빠가 무슨 동네 호구도 아니고 동생이 사고 칠 때마다 도와주면 저와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전 입에 개거품을 물 기세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도 이제 곧 새 가족이 생기는데 아가씨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가씨 도와준다고 아빠한테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게 말이 돼?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못 드리겠지만 급한 돈만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갚아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응, 안 돼. 절대 안 돼. 아가씨를 돕든 어머니를 돕든 그건 당신 마음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 돈은 빼먹지 말고 갚아.
난 분명하게 말했다. 아, 알겠어. 남편은 서운한 티를 팍팍 냈지만 전 양보할 수 없었어요. 들이던 돈을 줄인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한동안 못 드린다는 말은 앞으로도 드리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기에 더욱 양보할 수가 없더군요. 이때 이혼을 했었더라면 그 더러운 꼴은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때까지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다른 문제도 아닌 아가씨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평화가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고 기대하던 그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남편은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아빠에게 돈을 드리지 않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정도 참 기가 막혔어요. 전 아무래도 남편에게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한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도 좀 보태주려고 돈을 보내드렸냐고 물었어요. 여보, 오늘 그날이잖아. 아빠한테 입금해줬어? 어? 당연하지. 겨우겨우 맞춰서 입금해드렸어. 걱정하지 마. 그래? 알겠어. 아가씨 일은 어떻게 할지 같이 잘 생각해보자. 알겠어. 남편의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과 대화를 피하는 모습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에게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더는 남편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댁은 주택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대문이 열려 있길래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갔고 마당에서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현관도 열린 것인지 집안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대화의 주인공은 어머님과 시누이였는데 두 사람은 싸우고 있는 듯 했어요. 언성은 높았고 그 높고 큰 목소리 덕분에 두 사람의 대화가 더욱 잘 들렸어요. 엄마, 그냥 엄마가 돈 좀 해줘. 나 진짜 다시는 돈 사고 안 친다니까. 진짜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좀 살려줘. 이거 사.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요즘 엄마도 일 다 접고 집에서 쉬는 거 알아 몰라? 없긴 왜 없어? 이 집 있잖아. 이게 진짜 미쳤나 봐. 달랑 하나 남은 집으로 네 빚이나 갚아달라는 말이야? 딱 5천만 원만 해주면 되잖아.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좀 해결해줘. 너 진짜 미쳤어? 엄마는 딸보다 이딴 집이 더 중요해? 나 진짜 이러다 신용불량자 된다고. 하나뿐인 딸이 신용불량자 되면 엄마는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때부터 철이 없다 싶더니 시누이의 뻔뻔한 말을 듣고 있자니 저 미친 딸을 살려둔 어머님이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돌아서는 순간 어머님의 대답이 제 발길을 멈추게 했어요. 기다려봐 이거 사. 네 오빠가 처가에서 또 돈 받아온다고 했으니까. 2억도 해줬는데 그깟 5천 못 해주겠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다가 새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해. 이번엔 네 새언니 모르게 혼자 가서 받아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어찌됐든 이 집은 절대로 못 건드리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라고. 만약에 또 빌려온다 쳐. 그 돈을 또 언제 다 갚아. 그냥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 네가 갚을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런 걱정까지 하니? 그리고 그 돈을 설마 다 받겠어? 그냥 성의 표시로 몇 달 갚다 보면 인제 그만 갚으라고 하겠지. 혹시라도 그런 말 없으면 처가 가서 힘든 척 좀 하라고 하면 돼. 이제 애도 나오겠다. 자기 딸 힘들어질 게 뻔한데 그 돈을 다 받겠어? 그러니까 넌 앞으로 다신 주식, 코인 이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또 친정에 빌붙을 생각이었다니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녀 사이가 맞는구나 싶더군요. 뻔뻔하기가 어쩜 그렇게나 똑같은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만삭배를 해서 두 사람과 싸우기가 그랬던 전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뱃속의 아기만 아니었다면 당장 그 집구석에 들어가 다 엎어놨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니 행동이 신중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인지 궁금했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고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더군요.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저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 애초에 그것이 해결책이라곤 할 순 있는 건가요? 그건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사돈한테 말이죠. 심지어 어머님이 대출된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처음 시누이가 돈 사고를 쳤을 당시 입만 떼면 요즘 힘들다고 하는 어머님을 보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어머님은 대출할 생각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그 뇌구조가 궁금하더군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고 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정리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했어요. 정황상 남편도 어머님과 한통속인 듯 했지만 혹시 모르는 만일이라는 것도 있기에 확실히 남편의 의중을 확인했어야 했죠. 정확히 확인해야만 남편과 이혼할지 아니면 시댁과의 연만 끊을지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에 아기도 있으니 더욱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했어요. 제가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왔고 전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혹시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우리 친정도 힘들다네? 생활비도 모자라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 지금 사는 집도 작아잖아. 거기 담보대출 받는 건 어때? 그 정도 집이면 5천 정도는 그냥 나오지 않아?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보이게 움찔하더군요. 그 모습만으로도 남편의 의중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뒤로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더욱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게 그 집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건드리기가 좀 그렇잖아. 우리도 이제 아기 태어나고 나면 더 도와드리기 힘들 테고. 나중 생각하면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누르고선 남편에게 따지듯 되물었어요. 그게 말이 돼? 당신한테 빌려준 2억도 우리 아빠 엄마 노후 자금이었어. 그 돈은 받아가서 갚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 집은 노후 자금이라서 안 된다? 그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 심지어 아가씨 일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도 아닌 아가씨 빚 갚는다고 노후 자금 다 내놓은 판국에 일이 또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어머님이 나서야 할 때 아니야? 아니, 늦어도 한참 늦으셨지. 사실 2억도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어머님이 해주셨어야 했어. 내 말이 틀려? 최대한 언성은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남편도 거슬렸는지 급발진하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 그까지 돈 좀 당신 친정에서 받아왔다고 유세 떨어? 그까지 푼 돈으로 유세 좀 떨지 마. 보고 있기 역겨우니까. 뭐라고? 역겹다니.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거 알아?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잖아.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앞으로 절대 그 돈 안 갚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 알겠어? 당신 진짜 웃긴다. 돈 빌려갈 땐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은혜 잊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게 은혜 잊지 않겠다던 사람이 할 태도야? 돈을 안 갚는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말이지 방귀야? 임신했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뭐? 논리? 어디서 논리를 운운하고 있어? 급발진해서 저보다도 더 언성을 높여대던 남편은 가쁜 숨을 한 차례 고르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당신 배불러서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번에도 친정에서 5천만 원 받아오란 이 말이야. 생활비가 없든 노후 자금이 없든 난 모르겠고 무슨 일이 있어도 5천 만들어서 가지고 와. 알겠어?
그러게 좋게 대해줄 때 알아서 길 것이지 꼭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있어. 멍하더군요. 제가 들은 말이 진짜 현실이 맞는 것인지, 이 말들이 진짜 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것인지, 한참을 멍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 놈은 거실 욕실에서 씻고 있더라고요. 참 가당치도 않았어요. 시댁 인간들이 그따위 내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남편 놈도 그 인간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더라고요. 하긴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그 와중에 입고 출근했던 양복은 욕실 앞에 뱀 허물과 다름이 없는 꼴로 벗어났는데 전 저도 모르게 몸부터 움직여 그 양복을 집어들었어요. 치워야겠다는 이런 생각 따윈 없었는데 왜 그 양복을 집어든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전 양복 상의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상의 주머니에서 종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종이는 다름 아닌 차용증이었어요. 분명 친정에 있어야 하는 차용증인데 왜 남편 옷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이유는 전화 한 통으로 가뿐히 알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딸,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없는데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박서방 집에 들린 적 있어? 며칠 전에 내 음식 생각나서 왔다면서 점심시간에 왔더라고. 그래서 점심 한 끼 해서 먹였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요즘 집에서 정서방 밥 안 해 먹이니? 아니, 잘해 먹여.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끼니는 잘 챙기잖아. 하긴 그렇긴 하지.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그냥 이야기하다가 엄마 집 다녀왔다고 하길래 뭐 했나 싶어서 물어봤어. 엄마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겸사겸사 전화했지.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남편 놈은 엄마가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리고 친정에 가서 차용증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차용증이 없으니 최악의 경우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요. 뭘 믿고 저렇게도 당당하나 싶었더니 믿는 구석이 고작 차용증이라니. 굴린다고 굴린 머리가 이리도 멍청하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했어요. 놀라우면서도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하고 임신까지 한 저 자신이 다 한심스러워지더라고요. 남편의 구역질 나는 의중도 잘 알았겠다. 전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만삭이고 곧 아기도 태어날 것이니 아기를 생각해 이혼은 할 수 없어 돈은 마련해 오겠지 하고 생각한 모양인데 절 몰라도 한참 몰랐네요. 전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기생충 같은 놈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전 이혼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하고 부모님께 이혼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두 분 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해주시며 아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전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부모님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거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었죠. 부모님은 흔쾌히 집으로 오셨고 전 안방에서 조금만 계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빠가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제가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 애써 화를 누르셨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남편 놈만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는 남편 앞을 막고 차용증을 내밀며 물었어요. 이게 왜 당신 손에 있어? 또 무얼 가지고 시비질이냐는 듯 잔뜩 찌푸린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아연실색이 되더군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이리 내놓지 못해?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하던 남편은 저에게서 차용증을 뺏어가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천박한지 그 순간 내가 이런 남자를 왜 사랑했나 싶었어요. A4 용지의 차용증을
손톱 크기로 찢어버린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내 옷 뒤졌어? 너 이거 범죄야. 너 이거 도둑질이라고 이 도둑년아. 지금 나보고 도둑년이라고 했어? 애초에 이게 네 손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자고. 네가 뭘 알았든 니까짓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있어? 할 수 있는 거? 있지.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 제일 급한 게 이거인 것 같네. 우리 이혼하자. 저의 이혼 통보에 남편은 가소롭다는 듯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비웃어 주었어요. 웃어? 지금 네가 웃을 때야? 잘 생각해, 이 멍청한 여자야. 네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 조금 있으면 출산해. 곧 내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어? 어떻게 하긴. 너 같은 놈이랑 이혼하고 혼자 순산하면 되지. 아니지. 지금 나랑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알겠어? 너 애 혼자 키울 자신 있어? 난 미리 말하는데 우리 이혼하면 애 키울 생각 없어. 그러니까 꼴에 자존심 부린다고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내가 저번에 말했듯이 친정 가서 돈이나 받아와. 깔끔하게 5천만 원만 받아오면 내가 다 용서하고 너랑 다시 살아줄게. 물론 애한테 잘할 거야. 아무렴 내 핏줄인데 잘해야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놈의 따귀를 때려줘야 하나 머리채를 잡아야 하나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뱃속의 아기도 잊은 채 저놈을 어떻게 뜯어놔야 제 분이 풀릴까 하는 고민에 빠진 그때 제가 준비한 무대에 또 다른 주인공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사연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모가 그러하듯 어머님 역시 벨 따윈 누르지 않고 당당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더군요. 남들이 봤다면 어머님 집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당당함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넌 임신한 게 유세구나. 이 시간에 어른을 오라가라.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나 하고 말이다. 그래, 네 말대로 네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내가 왔다. 무슨 할 말씩이나 있어서 이 시간에 오라고 한 게야? 어머님은 어른인 자신을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한 것에 불만이 큰 듯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전 그런 어머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해 드렸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 너 어디 아프니?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한단 말이야? 내가 아는 그 이혼 맞니? 네, 그 이혼 맞아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 갔다가 들어선 안 될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너 이제 하다 몰래 남의 대화도 엿듣니? 정말 수준하고는. 그래, 말 나왔으니 드러나 보자.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 밤중에 사람을 오라가라 했는지 말이나 해보려무나. 아, 그게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나누는 대화였는데 제가 수준 낮게 굳이 엿듣지 않아도 어찌나 크게도 이야기하시는지 마당에서도 다 들리던데요. 그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아가씨는 어머님께 집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어머님은 집은 절대 못 건드린다며 저희 친정에서 네 오빠가 돈 받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한참을 웃었지 뭐예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너도 잘 듣고. 전 절대 저희 친정에서 5천만 원은커녕 10원도 더 받아올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앞전에 빌려드린 2억도 1원 한 푼 빼지 않고 다 받아낼 거예요. 아, 그리고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아내고 이혼할 예정이니 미리 돈이나 준비해 두세요. 어머님 집 담보대출 지금 받으시면 되시겠네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목덜미를 잡고 어버버하고 있었고 악에 바친 남편놈이 노발대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2억? 차용증도 없는 마당에 네가 무슨 수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야? 증거 있어? 내가 2억 빌렸다는 증거 있냐고. 이쯤 되니 정말 이 인간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염치가 없는 정도를 넘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수준이었어요. 돈과 엮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제 가까운 곳에 그것도 지금까진 가족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참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이성이 마비된 듯한 남편의 모습에 제가 흠칫하는 사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빠가 위험을 감지하셨는지 안방 문을 거칠게 열고 나오셨어요. 아빠는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계셨고 아빠를 발견한 남편은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랬겠죠. 저희 아빠 직업 군인을 오래 하시다 사회로 나오셔서 건설 쪽에서도 오래 계셨거든요. 직급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워낙 좋아하셔서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셨던 터라 몸이 아직 군인 시절 몸 그대로였어요. 거기에다 성격도 불같은 면이 있으신 걸 누구보다 남편도 잘 알고 있었으니 잘못 걸렸다 싶었을 거예요. 이러한 아빠의 성정을 모르는 어머님은 떨고 있는 남편 대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사돈도 계셨군요. 잘 됐네요. 사돈, 글쎄 이 꼴을 보세요. 배는 저만큼 불러서는 사돈 딸 하는 짓거리 좀 보시라고요. 이 시간에 어른을 오라가라 한 것도 기가 막히는데 돈 빌려준 유세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운운하네요. 제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저딴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라고 짓거리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얼른 저 물건 홍구멍 좀 내세요. 어머니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는 저를 보며 혼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꾸중이 어머님이 요구하는 꾸중과는 달라도 한참 달랐지만요. 너는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 넌 혼 좀 나야 해.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내셔야 해요. 내가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럴 땐 욕을 하거나 욕을 하기 힘든 상황이면 침이라도 뱉으라고. 내 그리 똑똑히 가르쳤거늘. 하여튼 너는 마음이 그리도 약해서는 딸아, 이럴 땐 어른 대접도 해줄 필요가 없단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 그냥 똑같이 대해주면 돼. 알겠어? 사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이제 보니 이 물건이 사돈을 똑 닮아 이렇게 앞뒤 분간 못하고 말을 막 하는 거였네요.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뭐요? 짐승? 기가 막혀서 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돈 딸, 내가 아주 피가 마를 때까지 괴롭혀 줄 거란 이 말이에요. 이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해주면 그만인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한답니까? 그 어렵다는 사돈 돈을 맡겨놓은 돈처럼 막 가져다 쓰려고 했던 분이 누구였는지 이 아줌마는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뻔뻔한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던 아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지 참았던 화를 버럭 내셨어요. 그 입 못 다물어? 가당치도 않게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감히 지금 내 앞에서 누굴 괴롭힌다고? 내 웬만해서 한땐 가족이었던 사람들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모자간에 사이좋게 지금 당장 콩밥 먹게 해줘? 우리가 콩밥을 왜 먹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몰라서 묻나? 아, 이걸 아직 안 보여줬네. 그러니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우선 이거부터 보고 다시 이야기라는 것을 해볼까? 아빠는 손에 쥐고 계시던 차용증 원본을 내밀었어요. 그래요. 사실 아까 남편이 찢은 차용증은 복사본이었고 원본은 아빠가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차용증이 남아있음을 안 어머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아빠는 긴 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공증이라는 걸 받아놨어요. 그리고 굳이 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입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어찌 그리 한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차용증을 자세히 읽어보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돈, 여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갑이 원할 시엔 이자까지 쳐서 무조건 일시불 상환을 한다. 전 일시불 상환을 원하고 기한은 넉넉하게 일주일 드리죠. 들어보니 집 담보대출 가능하다고 하던데 서류만 잘 갖추면 하루만 해도 대출은 가능하니 제법 여유로우실 겁니다. 아빠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어머님은 그제서야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아이고, 사돈,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네, 장인어른, 그렇게 큰 돈 저희 집에선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처가에 손을 벌렸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담보대출 받으라고 방금 말하지 않았나? 네, 알아보니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돈 갚고도 충분히 남아서 위자료 줄 돈도 되더군. 그러니 무조건 일주일 내로 갚아. 사돈, 그 집은 제 하나 남은 재산입니다. 제 노후 자금이라고요. 그 집까지 손대면 제 노후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제부턴 다달이 빠지지 않고 이 녀석이 갚아 나갈 겁니다. 너 잘 갚을 수 있지? 맞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돈이 급해서 정신이 잠시 나갔었나 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그걸 잊고 이딴 짓이나 하다니. 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다면 손주 생각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듣고 있기도 힘들었던 저는 이때껏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까지 모든 상황 녹음 다 해놨거든? 이 녹음 파일도 변호사분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미리미리 위자료 준비해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당신마저 이러면 난 어떻게 해. 뱃속의 아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이런 일 있기 전까진 우리 정말 좋았잖아. 당신이 원하면 나 우리 집에 다신 상관 안 하고 남남처럼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내 결심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고 위자료 준비해놔. 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전 부모님과 함께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죄송했지만 혼자였다면 꽤 많이 힘들었을 이혼 소송이 부모님 울타리 안에 있으니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시간을 끌었고 저의 비싼 변호사님 덕분에 생각했던 것보단 빨리 승소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물론 부모님의 피 같은 돈도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받았고요. 제 위자료와 부모님의 돈은 결국 전 시모의 집을 처분해 주더라고요. 왜 굳이 처분을 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동네 분들께 전해 들은 말론 그 사이 전 시누이가 또 사고를 쳤다고 하더군요. 대출로는 충당이 안 되는 금액이라 집을 처분했어야만 했고 전셋집은커녕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월세집까지 털어먹어야 그 손가락이 멈추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 인간들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혼하고 난 뒤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전 출산을 했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고 하더니 전 노랗다 못해 하늘 볼 정신도 없더라고요. 아,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순간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전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닌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였어요. 말로만 듣던 출산을 직접 하고 나니 정말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더군요. 그렇게 제가 철이 들게 만들어준 딸은 4.5kg로 아주 건강한 딸이었고 자연분만을 한 저 자신을 뿌듯하게까지 느끼게 해주는 우량아였어요.
출산을 무사히 마친 전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 건강하던 딸은 어느새 3살이 되었고 젖살이 빠진 지금도 여전히 우량하답니다. 제 새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여운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전 요즘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이 조금 크기도 했고 언제까지나 부모님께 신세를 지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던 중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복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오랜만에 하는 출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2팔 벌려 환영해준 회사를 위해 이 한 몸 바쳐보려고요. 사실 자신 있게 이혼을 하긴 했지만 걱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출산도 앞둔 것도 걱정이었지만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딸아이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진 밝고 사랑스럽게 자라주고 있어요. 그런 딸아이를 보며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에요. 물론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사춘기가 된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전 자신이 있어요. 그 힘든 이혼도 해냈는데 그까짓 거 잘 헤쳐나갈 자신 있습니다. 이로써 길었던 제 사연도 끝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